내 집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하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하소연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올해 72살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제 외아들이었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쳤지요. 남편이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답니다. 손님들이 아줌마, 오늘도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제가 쉬면 우리 아들 학원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5억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 그걸 팔아서 5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날을 서 있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제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지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답니다. 이제 우리 준호가 다 컸구나.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민지라고 했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지요.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민지는 참 부지런했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저한테 어깨 주무르기까지 해줬답니다. 준호는 그런 민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덩달아 기뻤지요. 결혼식 날 저는 제 통장에서 2억을 꺼내 신혼집 전세금으로 내줬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고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민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어머님, 지금 바빠서요라며 급하게 끊어버리곤 했지요. 주말에 놀러 가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제가 가져간 반찬통을 받으면서도 어머님, 저희가 해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좀 예민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2년 전 봄, 제가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당황했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그러고는 준호가 말했지요. 엄마,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님 계실 방도 없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을 내준 그 집에 제가 들어갈 방이 없다니요. 준호야, 엄마가 거실에서라도 잘게. 금방 다른 데 구할 거야. 결국 준호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저는 짐을 꾸려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잠깐만 신세 지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제 형편으로는 변변한 곳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5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통장에 고이 모셔둔 돈이었고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그 돈은 나중에 준호가 집을 살 때 손주들 교육비로 제가 아플 때 병원비로 써야 할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만든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야근을 하고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답니다. 어머님께서 여기 오신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집을 못 구하신 건가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지요. 민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 그러자 민지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더인데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편은 어머님 눈치만 보고 저는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는 정말 너희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조심한다고요? 어머님이 여기 계신 것 자체가 피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민지는 울면서 말했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해.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엄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 좀 구할 수 없을까? 전세로라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제 통장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야, 그 돈은 나중에 너 집 살 때 보태주려고 모은 건데. 엄마, 지금 엄마가 집이 없잖아요. 그 돈으로 집 구하시고 나중에 제가 더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의 말에 따라 통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장 잔액은 5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통장에 4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엄마, 그게 작년에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제가 좀 빌렸잖아요. 투자한다고. 뭐라고? 엄마가 언제 허락했어? 엄마, 그때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았다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무슨 투자 이야기를 했었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그런 허락 한 적 없어. 그 돈 당장 돌려놔. 엄마, 지금은 돈이 없어요. 투자가 잘못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벌어서 돌려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다니요. 그때 민지가 거실로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줄 돈 아니었어요? 미리 쓴 것뿐이잖아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인가 싶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민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맞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시어머니 넣으려고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 미치겠어. 보험도 드러났으니까 요양원비는 거기서 나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민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 그냥 나중을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민지야, 엄마는 아직 혼자 다 할 수 있어. 요양원은 무슨? 어머님, 요즘 요양원 되게 좋아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기서 눈치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민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눈치 보신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그날 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게 민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께서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장사하며 너 학원비 벌었던 거 기억나? 엄마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민지도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 달쯤 후,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현기증이 심해져서 거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검사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엄마 통장에서 돈 좀 찾아줄 수 있니? 검사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민지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통장은 이미 비었잖아요. 남은 돈도 다 생활비로 쓰셨고요. 어머님이 직접 내세요. 민지야, 엄마한테 지금 돈이 없어. 준호가 가져간 돈도 아직 못 받았고.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검사비는 어머님이 내셔야죠.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너 아들이 대기업 다니잖아. 왜 내가 돈을 빌려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며 반찬을 잔뜩 싸들고 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민지가 들어오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집안이 이 모양인데. 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민지를 보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그런데 말투가 좀. 그때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들, 오늘은 바쁘니까 빨리 가보세요. 어머님도 요양원 가실 준비해야 해서 바쁘거든요. 제 친구들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 집에 산다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눈칫밥 먹으면서 방 한 칸도 없이 거실에서 자는 신세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30년을 악착같이 일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민지와 준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 집 팔면 15억은 받을 수 있대. 그 돈으로 강남에 집 사자.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면 되고. 그런데 그 집은 엄마 명의잖아. 무슨 소리야? 전세금은 우리가 낸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집이야. 미리 처리하는 게 낫지.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그 집은 엄마 명의라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민지는 태연했어요. 어머님, 그 집 전세금 2억은 저희가 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이나 다름없어요. 민지야, 그건 엄마가 너희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도와준 거지. 집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돼. 어머님, 어머님은 이제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빈집 놔둘 순 없잖아요. 누가 요양원 간대. 엄마는 안 가. 그리고 그 집 절대 안 팔아. 저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민지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통장엔 돈도 없잖아요.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실 건데요? 저희가 낼 것 같아요? 그럼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겠다는 거니? 길거리까지는 아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되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무료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며느리한테 듣다니요.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니?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요. 영숙아, 나 이제 어떡하지?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내 돈도 다 사라지고 집도 빼앗길 것 같아.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 참, 통장을 왜 아들한테 보여줬어? 그리고 집 명의는 너 앞으로 돼 있지? 응, 아직은. 그럼 절대 명예 변경하지 마. 그게 내 마지막 카드야. 그리고 너 혹시 그 집 말고 다른 재산 없어? 다른 재산? 없는데, 시골에 남편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완전 깡촌이라 가치도 없어. 그 땅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영숙이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요. 그래, 한번 알아볼게. 며칠 후, 저는 예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옛날 보험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둔 보험이었는데 저는 그게 있는 줄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만기가 다 돼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라도 있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겠구나. 저는 조용히 그 돈을 찾아서 친구 영숙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절대 준호나 민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집 명의를 준호 앞으로 옮기는 서류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민지야, 이건 안 돼. 그 집은 엄마 집이야. 어머님, 어머님은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빈집 관리도 어렵고 그냥 저희한테 넘기세요. 안 된다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여기서 나가시든지 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뭐라고? 너희 집 전세금 누가 냈는데? 그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걸 들먹이시면 안 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숙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그 시골 땅 등기부등본 떼봤어? 아직 왜? 당장 떼봐. 그 동네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대. 땅값이 엄청 올랐을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지요. 할머니, 이 땅 지금 최소 3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억이라니요. 저는 그 땅이 고작 몇 천만 원어치인 줄 알았는데 30억이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살 길이 생겼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너 말이 맞았어. 그 땅이 30억이래. 그래. 그럼 당장 팔아. 그리고 민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영숙아. 저는 조용히 땅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땅 옆에 또 다른 땅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명의로 돼 있었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도 팔면 15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땅을 팔던 중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신용 조회를 하던 중 제 명의로 대출이 몇 건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대출 받으신 거 맞으세요? 총 2억 3천만 원인데요. 네.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준호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곧 갚을게요. 곧 갚긴. 벌써 연체가 석 달이나 됐잖아. 너 때문에 엄마 신용불량자 될 뻔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절대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요. 준호는 이미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곧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민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권리를 찾기로 한 거예요. 먼저 땅 2개를 모두 팔았습니다. 총 45억을 받았지요. 그 돈으로 제 명의의 대출을 모두 갚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어요. 할머님, 아드님이 할머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아들을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제 명의로 된 집의 전세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 전세 계약이 사실 불법이었던 겁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준 것이었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군요. 할머님, 이 전세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아드님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와 민지는 지금까지 아무 권리도 없는 집에서 살았던 거였군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준호와 민지를 불러 모았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민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빨리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그래, 빨리 할게. 첫째,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은 무효야.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둘째, 준호가 엄마 명의로 받은 대출 2억 3천만 원, 엄마가 다 갚았어. 그 돈은 준호 내가 엄마한테 갚아야 해.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셋째, 준호가 가져간 4억 5천만 원도 마찬가지야. 엄마 허락 없이 가져간 거니까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 엄마, 그건. 넷째, 너희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엄마 집을 팔려고 했던 것, 다 증거가 있어. 녹음도 해뒀고 문자도 다 캡처해뒀지.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감히.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엄마는 너희 종이 아니야. 며느리도 한때는 시어머니였고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할 거야. 그때 내가 받은 대로 돌려받을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하지만 엄마가 너희한테 도와준 돈, 빌려준 돈 다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지.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요. 45억 중 10억으로 강남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돈은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민지가 이혼하겠대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게 기쁘긴 해.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엄마, 엄마한테 빌린 돈, 가져간 돈 다 갚아. 그게 최소한의 도리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엄마,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도 30년 동안 떡볶이 팔아서 돈 모았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민지는 준호와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민지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셨다고 해요. 영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민지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다더군요. 예전에 자기가 저한테 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요. 야, 너 민지 꼴 좀 봐. 완전 거지꼴이야.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부려먹는데. 영숙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지 뭐.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자식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를 대할 때는 처음부터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무시하게 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지요. 준호는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되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지만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제 권리를 찾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꽃향기가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